외섭 행성으로 지위가 강등된 명왕성의 표면에서 최대 7km에 달하는 높이의 얼음 화산 지형이 발견되었습니다. 얼음 화산 여러 개가 분출하며 형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지형들은 태양계 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미국 사우스웨스트 연구소 등에 따르면 갤시 싱어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미국 항공우주국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호가 전송한 이미지에서 찾아낸 독특한 지형을 분석한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태양빛이 제대로 닿지 않아 얼음으로 덮인 명왕성의 내부에서 분출된 물질이 지속해 쌓이면서 봉우리와 언덕 등의 지형을 만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최초로 명왕성과 5개의 위성을 탐사하고 태양계 끝을 항해 비행 중입니다. 뉴 호라이즌스 프로젝트 부책임자인 싱어 박사는 우리가 분석한 특별한 구조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명왕성에서만 발견된 것이라면서 침식이나 다른 지질학적 작용보다는 얼음 화산 활동으로 엄청난 양의 물질을 분출해 탐사선이 근접 관측한 반구의 전체 지형을 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2015년 뉴 호라이즌스호가 포착한 이미지를 토대로 명왕성에서 심장 모양으로 밝게 빛나는 얼음으로 덮인 스푸트니크 평원 남서쪽의 지형과 구성 성분 등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얼음 화산 지역이 높이 1에서 7km, 너비 30에서 100km에 달하는 여러 개의 대형 반구 지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반구형 지형 옆과 위는 야트막한 산과 언덕 그리고 함몰지가 불규칙하게 이어진 지형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라이트 산은 높이 5km에 너비 150km에 달해 지구 최대의 화산 중 하나로 꼽히는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에 버금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얼음 화산 지역은 명왕성의 다른 지역과 달리 운석 충돌구가 거의 없어 지질학적으로 생성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싱어 박사는 얼음 화산이 형성된 시점을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지만 수백만 년이나 그보다 덜 됐을 수 있다면서 아직도 형성 중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명왕성 대기의 암모니아 등이 돌에 뿌리는 염화 칼슘처럼 물이 어는 온도를 낮추는 작용을 하지만 극단적 저온과 대기 압력으로 인해 내부 물질이 표면으로 분출되자마자 얼어붙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지형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엄청난 양의 물질이 있어야만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왕성이 상대적으로 최근까지도 내부의 열을 유지했을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지형의 높낮이가 큰 편차를 보이는데 침식을 비롯한 다른 지질 작용으로는 이런 지형을 형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싱어 박사는 태양계 내 새로운 곳을 탐사하는 장점 중 하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면서 뉴 호라이즌스호가 관측한 이상한 모양의 거대한 얼음 화산은 얼음 세계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는 좋은 본보기라고 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 책임연구원인 앨런 스턴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명왕성이 작지만 지질학적으로 특별하고 오랜 기간 놀라울 정도로 활동적이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줌으로써 진정으로 기념비적인 것이라면서 탐사선이 지나가고 수년이 흘렀지만 근접 탐사 전 상상했던 것보다 명왕성에 관해 훨씬 더 많이 알아낼 것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태양계 너머에서 확인된 외계 행성이 5,000개를 넘어섰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태양계 바깥에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견된 외계 행성이 5,005개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사는 최근 과학 논문 등을 통해 인정받은 외계 행성 65개를 추가함에 따라 5,000개의 외계 행성 확인이라는 우주과학 이정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사 외계행성과학연구소의 제시 크리스천슨 연구 책임자는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라며 5,000여 개 행성은 제각각 새로운 세계이고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 흥분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CNN 방송은 외계행성은 공상과학 소설에서 묘사된 뒤 1990년대에 처음 발견되었다며 현재 우리는 외계행성 발견의 황금시대에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견된 외계행성의 31%는 크기와 질량 기준으로 봤을 때 슈퍼지구급 행성으로 분류됩니다. 슈퍼지구는 지구보다는 크고 해왕성보다는 작은 질량을 가진 행성을 말합니다. 또 30%는 거대한 가스 행성이고 35%는 태양계 해왕성과 유사합니다. 다만 지구나 화성과 같은 암석 행성은 4%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지구의 다른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나사 등 전 세계 과학자들은 생명체 서식 가능성이 있는 행성을 찾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외계 행성을 최초로 찾아낸 알렉산더 볼츠잔 교수는 우리가 어딘가에서 어떤 종류의 생명체를 발견할 것이라는 점은 필연적이라며 아마도 원시적인 종류의 생명체를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태양계 밖 외계 생명체 존재를 보여줄 첫 신호는 메탄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양계 밖 우주 어딘가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인류 앞에 등장할까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최첨단 우주선을 타고 나타나기보다는 천문학자의 망원경 앞에 가스 형태로 먼저 존재를 드러낼 개연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로선 그 가스가 메탄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데 망원경에 포착된 메탄이 외계 생명체를 나타내는 단서인지 확인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산타크로스 캘리포니아 대학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천문학 천체물리학과의 조슈아 크리산센 토튼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암석형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포착된 메탄이 생명체가 아닌 비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형성됐을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를 미국 국립과학원 해보에 발표했습니다. 지구에서 메탄은 논이나 습지에서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부패와 발효로 생기는 등 대부분이 생명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발사되어 본격적인 관측을 앞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외계 행성이 별 앞을 지날 때 대기를 통과하는 빛을 분석해 이런 메탄의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소도 생명체 활동과 관련된 가스로 거론은 되지만 웹 망원경으로도 포착하기가 쉽지 않아 메탄이 생명체 존재를 나타내는 주요 신호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메탄이 포착되었다고 해도 화산 폭발이나 소행성 충돌을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고 지각판 섭입지대와 열 수분 출공, 바다 해령 등의 환경에서도 배출되는 등 비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대기에 쌓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팀은 망원경에 포착된 메탄이 생명체 존재를 나타내는 신호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메탄이 만들어질 수 있는 비생물학적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태양과 같은 별을 도는 암석형 행성에서 대기 중 메탄이 이산화탄소와 함께 포착되거나 메탄이 일산화탄소보다 많을 때, 그리고 극도로 물이 많은 행성이 아닐 때에는 메탄이 생명체의 존재를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로 간주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연구원 매기 톰슨은 분자 하나가 답을 줄 수는 없으며 행성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메탄은 퍼즐의 한 조각이지만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를 알려면 메탄이 별에 어떻게 반응하고 행성의 대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메탄 신호를 생명체를 나타내는 지표로 오독하거나 진짜 생명체 존재를 나타내는 신호를 놓치는 두 가지 사례를 지적하면서 이 논문을 통해 메탄과 관련한 오류를 피하도록 돕는 틀을 개발하길 바랐다고 했습니다. 크리산센 토튼 박사는 메탄 신호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연구는 가장 명백한 가짜 신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암석형 행성의 대기는 앞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며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지구로부터 약 129억 광년 떨어진 고대별의 별빛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포착된 개별 항성의 별빛 중 가장 멀리서 온 곳으로 1세대 별의 형성 과정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관측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고도도 우주비행센터에 따르면 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의 댄 코우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허블 망원경을 통해 가장 멀리 있는 별을 포착한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고대 영어로 아침별이라는 뜻의 어렌델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 별은 지난 2018년 허블이 찾아낸 가장 먼 별 이카로스보다 약 40억 광년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의 나이를 약 138억 년으로 볼 때 이카로스는 30%, 어렌델은 7%가 지난 시점에 존재한 별입니다. 천체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빛의 파장이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며 적색 편의 값이 커지는데 이카로스는 1.5, 어렌델은 6.2로 발표되었습니다. 어렌델이 발견된 거리에서는 지금까지 은하의 성단 정도만 관측되어 왔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원 브라이언 웰치는 이 정도 거리에서는 은하도 수백만 개의 별빛에 섞여 작은 얼룩처럼 보이는데
어렌델이 포함된 은하는 중력 렌즈 효과로 긴 초승달 모양으로 관측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하는 최대 134억 광년 밖에서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어렌델이 태양과 비교해 질량은 적어도 50배 이상 크고 밝기는 수백만 배 더 밝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질량이 크고 밝다고 해도 지구와 어렌델 사이에 거대한 은하단인 WHL-0137-08이 놓여 있어 어렌델의 빛을 굴절시키며 확대하는 중력 렌즈 효과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빛이 도달하는 데만 129억 광년이 걸린 곳에 별을 관측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어렌델처럼 큰 질량을 가진 별이 대부분 하나 이상의 짝별을 갖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쌍성계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 여름부터 적외선으로 우주를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하면 어렌델이 진짜 별인지는 물론 광도와 온도 등을 측정해 별의 종류와 진화 단계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렌델은 우주가 별이 붕괴하며 무거운 원소로 채워지기 전에 형성된 별이라 그 구성 성분이 특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후속 연구를 통해 금속 원소 없이 순수하게 수소와 헬륨 등으로만 구성된 별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빅뱅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이론상으로만 제시되어 온 제3그룹별의 첫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원 웰치는 어렌델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우주 시대에 대한 창이 될 것이라면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어렌델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별을 볼 수도 있을 거라면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어렌델의 거리 기록을 깨는 것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135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가장 멀리 있는 은하 후보가 관측되었습니다. HD1으로 명명된 이 은하 후보는 현재 본격적인 관측을 준비 중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 확인되면 지금까지 관측된 은하 중 가장 멀리서 발견된 은하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는 빅뱅으로 우주가 생겨난 뒤 겨우 3억 년밖에 안 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허블 우주망원경의 관측 한계에서 발견된 134억 광년 밖 GN-Z111이 가장 먼 은하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와 외신 등에 따르면 국제연구팀은 역대 가장 멀리 있는 은하 후보 HD1을 관측하고 이를 토대로 한 두 가지 가능성을 각각 천체물리학 저널과 영국 왕립천문학회 월보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스바루 망원경과 스피처 우주망원경 그리고 비스타 등을 이용해 1200시간 이상 관측한 결과를 분석한 끝에 HD1을 찾아내고 전파망원경 관석계인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서밀리미터 집합체 ALMA, 아타카마 Large Millimeter, Sub-Millimeter Array를 이용해 거리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 우주선 연구소 조교수 하리카네 유이치는 HD1의 붉은색은 135억 광년 밖 은하에서 예상되는 특성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여 처음 발견했을 때는 닭살이 돋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측을 통해 얻은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고 물리적 속성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구팀은 HD1이 놀라운 속도로 별을 만들고 있으며 이 별들이 아직 실제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론상으로만 제시되어 온 1세대 별인 제3그룹 별일 수도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태양 질량의 1억 배에 달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을 가진 은하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파비오 파쿠치 박사는 HD1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바다 한가운데 돌풍과 짙은 안개 속에서 나부기는 선박의 깃발을 멀리 육지서 바라보고 국적을 추측하는 것과 같다면서 타당하지 않은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배제하는 긴 게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우주를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깊이 들여다볼 목적으로 배치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나 2020년대 말에 가동될 극대 망원경이 이번 연구에서 남겨진 의문을 풀어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HD1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첫해 관측 목록에 이미 포함된 상태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아비로브 교수는 HD1은 초기 우주 분만실의 큰 아기를 대표하는 것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혜성 크기의 50배 정도 되는 역대 가장 큰 혜성이 태양에 접근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혜성의 중심부인 핵이 일반 혜성보다 50배 이상 더 큰 초대형 혜성이 태양계 안쪽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관측된 것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행성과학 천문학 교수인 데이비드 주이트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혜성 C/2014 UN271이 핵의 지름만 136km에 달하며 시속 35,200km로 태양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고 천체 물리학 저널 해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혜성의 핵은 지금까지 천문학자들이 관측한 혜성 중에서는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을 이용해 측정한 핵의 크기는 일반적인 혜성보다 50배 이상 더 크고 질량은 500조 톤에 달해 태양에 근접하는 다른 혜성의 수십만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양에 근접하며 수백만 킬로미터에 걸쳐 긴 꼬리를 형성하는 혜성도 먼지 얼음으로 된 핵은 수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C/2014 UN271은 2031년께 지구에서 토성거리보다 약간 더 먼 약 16억 킬로미터까지 태양에 접근한 뒤 태양계 끝 장주기 혜성이 모여있는 오르트 구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혜성은 지난 2010년에 약 48억 킬로미터 밖에서 처음으로 우연히 포착되었고 이후 지상과 우주망원경을 통해 집중 관측이 이루어져 왔지만 너무 멀리 있어 먼지와 가스로 된 코마에 둘러싸인 핵의 크기를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연구팀은 허블 망원경을 이용해 태양으로부터 약 32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C/2014 UN271을 관측하며 5쌍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시광 이미지만으로는 핵을 들여다볼 수 없어 핵이 있는 자리에서 빛이 증가한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핵 주변의 코마에서 발생하는 빛을 컴퓨터 모델을 이용해 제거하고 칠레 북부 사막에 있는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서브밀리미터 집합체로 관측한 전파 자료와 결합해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주이트 교수는 이 혜성은 글자 그대로 너무 희미해 보이지 않는 태양계 끝 수많은 혜성의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밝은 점으로 미루어 핵이 클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마침내 이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C/2014 UN271이 오르트 구름에서 100만 년 이상에 걸쳐 태양을 향해 다가오는 중이며 다시 오르트 구름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얀 오르트가 1950년에 처음 가설을 제시한 오르트 구름은 1만 AU에서 10만 AU에 걸쳐 둥근 껍질처럼 형성되어 있으며 가장 가까운 별인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별까지 가는 길에 4분의 1 이상에 걸쳐 펼쳐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이트 교수는 장주기 혜성들이 수십억 년 전 태양계 외곽에 있는 대형 행성의 중력으로 오르트 구름으로 밀려났으며 수조 개에 달하는 혜성이 이곳의 둥지를 틀고 있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장주기 혜성들은 인근을 지나는 다른 별의 중력 영향을 받아 태양계 안쪽으로 향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8,9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은하 NGC 7727 안에 초대질량 블랙홀 한 쌍이 존재하며 서로 충돌해서 더 큰 블랙홀을 만들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유럽 남방 천문대와 과학 전문 매체 등에 따르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의 천문학자 카리나 보겔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유럽 남방 천문대 산하 칠레 파나랄 천문대에 설치된 초거대 망원경의 다중분광 익스플로러를 이용해 NGC 7727의 초대질량 쌍블랙홀을 관측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에 발표했습니다. 이 초대질량 쌍블랙홀은 지금까지 관측된 것 중 가장 가까울 뿐만 아니라 두 블랙홀 간 거리도 가장 짧아 궁극에는 서로 충돌해 합쳐질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초대질량 쌍블랙홀은 약 4억 7천만 광년 밖에서 관측된 것이 가장 가까운 기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은하가 충돌하여 합쳐지면 각각의 중심에 있던 초대질량 블랙홀 간 거리가 짧아지다가 중력에 묶여 서로를 돌게 되며 결국 충돌해서 더 큰 블랙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충돌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예측한 중력파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팀은 NGC 7727 은하 내에서 두 초대질량 블랙홀이 주변 별에 미치는 중력을 통해 블랙홀의 질량을 측정했습니다. 은하에게 오른쪽에 자리 잡은 큰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약 1억 5,400만 배에 달하고 작은 쪽은 태양의 630만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쌍블랙홀의 질량을 측정한 것은 처음인데 NGC 7727 은하가 상대적으로 지구와 가까이 있는 데다가 초거대 망원경의 다중분광 익스플로러를 통해 자세한 관측이 이루어져 가능했던 것으로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물병자리에 있는 NGC 7727이 초대질량 쌍블랙홀을 가진 것으로 추정은 했으나 주변으로 고에너지를 방사하는 것을 보지 못해 쌍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었습니다. 보겔 박사는 이번 관측 결과는 우주의 은하 충돌의 유물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으며 아직도 발견되길 기다리며 숨어있는 초대질량 쌍블랙홀이 많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면서 우주에서 발견될 초대질량 블랙홀 수를 30% 늘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2020년대 말에 유럽 남방 천문대의 극대 망원경이 가동되면 숨어있는 쌍블랙홀을 찾아내는데 비약적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럽 남방 천문대의 천문학자 스테판 비에스케는 이번 발견은 시작일 뿐이라면서 초대형 망원경 관측 장비는 현재 가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블랙홀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구로부터 2억 광년 밖에서 관측된 밝고 푸른 미스터리한 정체는 블랙홀 또는 중성자별의 탄생 순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16일 약 2억 광년 밖 헤라클레스 자리의 은하 CGCG-137-068의 나선팔에서 포착되어 미스터리가 되어온 밝고 푸른 섬광의 정체가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인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빛은 대형별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폭발하는 초신성 때보다 10배 내지 100배나 더 밝고 빨리 사라져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고에너지 천체가 만들어내는 짧은 빛인 순간적인 푸른 빛으로 분류되어 왔었습니다. 무작위로 부여되는 천체 명명 절차에 따라 AT2018COW라는 공식 명칭을 갖게 되었지만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는 암소, The Cow라는 애칭으로 더 많이 불렸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따르면 카블리 천체 물리학 우주연구소의 드이라즈 파샴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X선으로 우주 암소를 관측한 자료를 분석해 초신성 뒤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이 만들어지는 것일 수 있다는 결론을 과학저널 네이처 천문학에 발표했습니다. 우주 암소의 실체를 놓고 중형 블랙홀이 지나가는 별의 물질을 빨아들이는 것이라는 주장부터 초신성 뒤 블랙홀 탄생의 결과물이라는 가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으나 광학 망원경으로 수집한 자료만으로는 정체를 밝혀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고에너지를 가진 천체 현상이라면 X선을 방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국제우주정거장의 X선 포착 망원경인 중성자별 내부 구성 익스플로러가 수집한 자료를 찾아 분석했습니다. 중성자별 내부 구성 익스플로러는 하와이 할레아칼라 천문대의 아틀라스 HKO 망원경이 우주 암소를 처음 포착해 학계에 공지하고 닷새 뒤부터 60일에 걸쳐 이를 관측했습니다. 연구팀은 AT2018COW 별칭 우주 암소의 근처에서 나오는 X선 신호를 포착해 우주 배경이나 기기 잡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4.4m초, 즉 1000분의 1초마다 깜빡이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천체의 크기를 계산한 결과 1000km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부합하는 천체는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우주암소가 방출한 에너지를 토대로 태양질량의 800배가 넘지 않는 것으로 산출했으며 이를 근거로 중형 블랙홀에서 나온 빛일 가능성도 배제되었습니다. 파샴 박사는 초신성 폭발 뒤 압축된 천체가 생기는 것을 관찰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현상은 일반 초신성에서도 일어나지만 디범벅이 된 상태로 발생하다 보니 이전에는 관찰되지 않았을 뿐이며 이번 연구 결과로 아기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우주 암소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을 넘어 순간적인 푸른 빛이나 기타 강력한 빛 현상에 대한 X선 분석이 블랙홀 탄생을 연구하는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양계 거인 목성의 9배에 달하는 초대형 가스 행성의 탄생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목성처럼 큰 대형 가스 행성은 우선 미행성이 충돌하며 축적되어 지구보다 더 큰 핵을 만든 뒤 가스를 끌어들여 형성했다는 핵 강착 모델이 표준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1AU의 5배에서 10배의 거리에서 형성된 목성이나 토성 등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별에서 멀리 떨어진 50에서 200AU에서는 거대한 핵을 형성할 만큼 미행성이 충분치 않은데도 대형 가스 행성이 발견되면서 핵 강착 모델 대신 중력 불안정으로 가스 원반이 크게 쪼개지며 붕괴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됐을 수 있다는 원반 불안정 가설이 제기되고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고도드 우주비행센터 등에 따르면 이런 가설에 힘을 실어주는 목성급 행성 형성 이미지가 포착되어 과학저널 네이처 천문학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531광년 떨어진 마차부자리의 젊은 별 주변 원시 행성계 원반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마차부자리 ABB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형성된 지 약 200만 년밖에 안 된 마차부자리 AB로부터 약 137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6억 년이 된 태양계도 이때 행성 형성이 한창 진행되었습니다. 나사 에임스 연구센터의 천체물리학자 테인 커리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허블 우주망원경과 하와이 마우나케아 정상의 스바르 망원경을 이용해 젊은 별 주변의 먼지와 가스 원반에서 형성되는 마차부자리 ABB를 관측했습니다. 행성의 항적에서는 원반 불안정 가설에서 예측해온 현상인 원반 물질의 소용돌이가 관측되었습니다. 커리 박사는 이번 관측 결과와 관련하여 자연은 현명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행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카네기 과학연구소의 앨런 보스는 일부 대형 가스 행성이 원반 불안정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었다면서 별 행성 과정에서 남은 물질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중력을 통해 행성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력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마차부자리 ABBE 외에 훨씬 더 바깥쪽인 430에서 580 AU에서도 두 개의 행성 후보가 돌고 있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연구팀은 마차부자리 ABB가 행성 형성 초기 단계에서 관측됨으로써 대형 가스 행성의 진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초대질량 블랙홀로 알려진 궁수자리 A 블랙홀의 구조가 거의 원행에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궁수자리 A 블랙홀은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블랙홀이어서 블랙홀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는 데 최적의 대상입니다. 이 블랙홀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지구상 여러 전파 망원경을 연결하는 초장거리 전파 간섭계 기술을 적용하여 망원경 사이 거리만큼 큰 구경을 가진 가상의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우주전파 관측망을 중심으로 일본과 중국이 참여한 동아시아 초장거리 전파 간섭계 관측망은 한국우주전파 관측망 3기를 포함해 총 21기의 전파 망원경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10기는 1.3cm 파장대를, 8기는 7mm 파장대를 각각 관측했고 한국우주전파 관측망 3기는 2파장 관측에 모두 관여했습니다. 블랙홀을 관측할 때 어려운 점은 중심 주변 가스 흐름으로 인한 빛 산란 현상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팀은 최신 빛 산란 모델 연구 결과를 초장거리 전파 간섭계 관측망 분석에 적용했습니다. 궁수자리 A 블랙홀이 원 모양으로 관측된 것은 블랙홀이 주변 기체들을 중력으로 끌어들이며 형성되는 부착 흐름의 회전축이 우리 태양계 쪽을 가리키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의 조 박사는 궁수자리 A 블랙홀은 사상 최초로 관측된 M87 블랙홀보다 훨씬 가까이 있지만 산란을 일으키는 가스구름에 둘러싸여 관측이 더 힘든 천체라며 초장거리 전파 간섭계 관측망 관측을 통해 산란 효과를 교정해 우리에게 가까운 블랙홀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지난해 12월에 쏘아올린 첨단 우주망원경 X선 평강 측정 이미지 탐사선 IXPE로 촬영한 폭발하는 별인 초신성과 초신성의 자매로 유명한 카시오페아 A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 보라색 구름은 별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충격파가 주변 가스를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 가열해 우주선이라 불리는 높은 에너지 입자를 가속해 만들어졌다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학연구소의 파올로 소피타 연구원은 성명을 통해 IXP로 찍은 카시오페아 A의 이미지는 매우 아름답다며 우리는 초신성 잔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편광 측정 자료 분석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사와 이탈리아 우주국이 공동 제작한 IXPE는 적도 600km 상공 궤도를 돌며 초신성 폭발 잔해나 초대질량 블랙홀 등 강한 에너지를 가진 천체에서 나오는 X선의 편광을 측정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X선은 매우 강력한 빛의 파동으로 우주에서는 강한 자기장이나 행성 간 충돌, 폭발, 매우 높은 온도와 빠른 회전들 속에서 생깁니다.
나사가 우주상공에 IXPE를 띄워 X선 편광을 측정하는 것은 지구대기가 X선을 맞기 때문인데 X선 편광 측정을 목표로 한 우주망원경은 IXPE가 처음입니다. IXPE가 촬영한 카시오페아 A는 지구로부터 1만 1천 광년 떨어진 곳에 있고 카시오페아 A의 빛은 1670년대에 처음 지구에 도달했습니다. 우주망원경으로 카시오페아 A를 촬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99년에 발사된 나사의 찬드라 X선 망원경은 카시오페아 A를 촬영해 초신성 잔해 중심에 블랙홀이나 초고밀도 별인 중성자별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당시 촬영한 카시오페아 A는 푸른 빛을 띄었습니다. IXPE의 연구 책임자인 마틴 와이스코프는 IXPE로 촬영한 카시오페아 A의 사진은 역사적인 일이라며 현재 분석 중인 정보들은 이전에 카시오페아 A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로 IXPE의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행성계 형성 초기에는 작은 행성이 서로 부딪히며 행성으로 덩치를 키우거나 더 작은 조각으로 부서져 먼지나 잔해로 사라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행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젊은 별 주변에서 이런 충돌이 자주 일어난다는 점은 지금까지의 관측을 통해 여러 가지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만 충돌체의 크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애리조나 대학 연구진이 소행성 충돌로 생긴 잔해 구름을 처음으로 포착해 충돌한 소행성의 크기와 구름 형태, 분산 과정 등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제트 추진연구소에 따르면 애리조나 대학 천문학자 케이트 수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지구로부터 약 329광년 떨어진 궁수자리의 태양과 비슷한 항성인 HD 166192를 4년간 100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관측했습니다. 이 별은 생성된 지 1천만 년밖에 안 된 아주 젊은 별로 작은 행성 간 충돌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적외선 우주망원경 스피처를 활용했습니다. 작은 행성은 너무 작아 가시광선 망원경으로는 관측할 수 없지만 충돌에서 생기는 잔해와 먼지는 인간이 볼 수 있는 것보다 파장이 더 긴 적외선으로 관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2018년 중반께 스피처 우주 망원경을 통해 HD 166191 주변이 급격히 밝아지는 것을 포착해 충돌 잔해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으며 지상 망원경을 통해 충돌 잔해와 먼지로 된 구름이 항성 앞을 지나가는 이른바 천체면 통과 현상으로 별빛이 줄어드는 것도 포착했습니다. 이를 통해 작은 행성 충돌 잔해로 된 구름이 길쭉한 형태로 형성되어 최소 영역이 항성의 3배에 달하고 전체는 별의 수백 배에 달하는 공간을 덮고 있으며 잔해 구름 중 일부만 항성 앞을 지나며 별빛을 가린 것으로 추론해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큰 구름을 형성하려면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대에 있는 지름 530km의 베스타급 소행성 간 충돌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 충돌로 형성된 열과 에너지로 일부 물질이 증발하고 1차 충돌 파편과 다른 미행성 간의 연쇄 충돌을 유발해 스피처 망원경이 관측된 적외선 빛을 만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이 구름은 이후 몇 개월간 크기는 커졌지만 점차 투명해져 먼지와 잔해가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항성 앞을 지나는 구름은 더는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적외선으로 포착된 구름은 이전의 2배로 크게 관측되었습니다. 수 박사는 젊은 별 주변에서 형성된 먼지와 잔해의 원반을 관측함으로써 태양계를 형성했을 수 있는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서 초기 행성계에서 일어나는 충돌의 결과를 알게 됨으로써 다른 별에서 함석형 행성이 얼마나 많이 형성되는지에 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2003년 8월에 발사된 적외선으로 먼지와 가스구름 속에 가려진 우주 현상을 관측해온 스피처 우주망원경은 지난 2020년 1월 30일 안전모드로 전원하고 16년간의 관측 임무를 종료했습니다. 현재 지구로부터 160만 킬로미터 떨어진 제2 라그랑 주점 L2에서 본격적인 관측을 준비 중인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스피처 우주망원경처럼 적외선 영역에서 우주를 더 깊이, 더 멀리 들여다볼 예정입니다.